지문 하나하나 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거 다시 한번 또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8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다가 하나 좀 정리를 하는데 잘 들어봐. 계속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문학은 연계가 중요하긴 해요. 안 중요할 수가 없어. 하기사 이번에 내가 되게 크게 놀랐던 건 뭐냐면 한 번도 예외 없이 EBS 교재에서 출제했던 고전시가가 나와도 하필이면 관동별곡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처음에 나 정철만 봤거든? 이게 넘길 때 이렇게 핸드폰을 볼 때 정철이니까 당연히 3인곡이지 뭐 이러고 있었어. 그냥 정철 3인곡 나왔네? 관동별을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막상 시험 문제 풀려고 딱 푼다고 딱 봤는데 이상해. 첫 줄 딱 읽었는데 당연히 이건 3인곡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아무 생각이 없었어. 딱 정철 있길래 3인곡이라고 딱 봤는데 금강대 이건 관동별곡인데 왜지? 하고 밑에 봤더니 관동별곡이야. 그래서 순간 이게 또 한 번 또 여러분의 등급컷을 내리는데 견인했겠구나. 그나마 다행인 건 고표기가 아니라 이렇게 약간 해석해줘서 읽을 만은 했잖아. 그지? 이거 알다시피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그 고표기로 수록되어 있으면 다 난리 났죠? 고표기 됐으면 패스, 다음. 이건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가뜩이나 심적인 부담도 있는데 지금 봤더니 약간 기술 지문도 있고 뒤에 법 지문도 있는데 이것도 넘길 생각하니까 찹찹한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하기야 뭐 그 앞에 사실 관동별곡 가기 전에 그 앞에 황망근을 이렇게 말했다부터 이미 황당했잖아. 여기서 토끼 새끼는 갑자기 왜 나오냐? 무슨 요술램프 진이도 아니고 세 가지 소원은 왜 비는 건지? 분명히 내가 읽었던 황망근은 이게 아닌데,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우치전은 내가 그 얘기 하지 않았나? 이게 전우치전 할 때, 지금부터 한 달 전인가? 할 때, 되도록이면 그 집에 시간 날 때 영화 좀 보시라고. 영화 좀 보라. 내가 그 얘기 하지 않았어? 영화 있으니까 영화 꼭 보라고. 그래야지 내용 구조가 좀 더 잘 이해가 될 거라고. 그 얘기를 제가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영화로 돼 있는 것들은 영화를 같이 보셔야 이렇게 연계돼서 나올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를 보라고 할 때는 어쨌든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돈이지만 이게 이렇게 이해를 해야 좀 더 여러분이 판단이 빠르거든. 하기야 뭐 그것도 사실 그렇죠. 예. 게다가 전우치전은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이 전우치전은 시험에 나오면 항상 결말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서 화담하고의 결말 이야기를 그때 했던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화담이라는 사람하고 도술 대결을 펼치는데 그 도술 대결을 펼칠 때 화담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선악 대비 구조인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화담이 전우치라는 주인공을 이기고 나중에 전우치가 제자가 된다. 근데 그게 영화로 가면 화담이 악역으로 나온다. 그런 얘기를 했어. 악역으로 나온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내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말은 기억해 두시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선어적 결말, 그냥 미완성 결말, 결국에 나중에 제자로 떠난다, 이렇게 끝난다 하면서 홍길동전하고 그때 비교해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수업 시간에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설명하는 것들은 다 기억해야 돼. 다시 바꿔서. 문학은 결국에 1번, 항상 모든 1번은 연계 지문이야. 연계 교재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새삼 여러분이 깨달았을 겁니다. 거기는 지문을 외운다고 해서, 거기는 지문을 공부한다고 해서 절대 수능에 나오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황망거는 경운기 몰고 가다가 죽은 사람인데 토끼하고 왜 싸운지 모르겠다. 이해가 됐어? 그래서 여기는 잘 봐라. 연계교재 공부할 때 여러분은 공부의 방식이 3가지 맞춰져야 돼. 지문 구절 하나하나. 자, 다시 시하고 소설로 조금 나누면, 시, 소설로 조금 나누면, 시는 얘기했지만 구절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등등등에 대한 연에서 구절의 어떤 이해,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주제, 중간중간에 주제 확인도 반드시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 표현상의 특징 같은 거 수능 특강에 나오면 표현상의 특징 같은 것도 내신 공부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 시는 정말 내신입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이번에 산상의 노래에서 봤지만 이건 다른 부분이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 이해가 됐어? 그래서 얘는 얘를 얼마만큼 잘 이해하고 있냐가 중요하다고. 자, 한번 해봅시다. 8페이지에. 조지훈의 산상의 노래야. 우리 기억을 더듬어 볼게.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1년의 내용이 뭐였어? 지금 산상의 노래 1년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라. 해석이 아니라 기억을 떠올리는 거야. 1년의 내용이 뭐였니? 이때 여기서 이 밤은 어느 밤이었어? 밤에다가 세모 한번 쳐봐. 밤은 어떤 밤이었다고? 일제강점기. 맞아?
그러면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왔던가 할 때 여기서 무엇은 뭐가 돼야 됐어? 무엇에 동그라미 쳐봐. 여기서 무엇은 뭐가 된다고? 여기서 무엇은 뭐가 된다고? 독립. 그렇지. 독립이 되는 거야. 독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년에 이 아침 거다 밑줄 까봐.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이루어진 거? 해방인 거죠. 이 아침은 해방이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갈게. 그래서 여기 높으리 높은 산마루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며 내 홀로 서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할 때 무엇에다가 동그라미 쳐봐. 그러면 여기서 무엇은 독립이라고 그러면 돼, 안 돼? 이미 독립이 이루어졌잖아, 그지? 그러므로 마지막 년에 있는 여기는 이 무엇은 결국 여기는 이 시에서 궁극적으로 바라는 평화로운 세상,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이고요. 또 하나 더, 여기서 무엇이라고 하는 건 결국 평화로운 세상, 우리 민족의 미래가 되겠습니다. 민족의 미래를 기대하는 거야. 미래를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있는 A와 뒤에 있는 B는 상황이 달라졌어. 이걸 이미 이 시를 통해서 알았다 치자. 이해가 됐어? 그러면 옆에 있는 23번 문제 보세요. 이게 오답률이 되게 높았는데 사실은 별게 아닌 문제인 거야. 자, 1번 한번 가볼게. A의 높으리 높은 산마루에서 화자를 울게 한 문제는, 얘들아, A에서 화자를 울게 한 문제가 뭐야? 화자를 울게 한 문제는 뭐였어? 뭐 때문에 울었어? 일제 강점기잖아. 그런데 그게 B의 여기 높으리 높은 산마루에서의 기다림의 대상이 아닌 게 맞지? 아니, 일제를 기다린다는 말이 안 되잖아. 다시 한 번 더. A에서 화자를 울게 한 문제는 일제강점기였어. 그건 당연히 B에서 기다림의 대상이 아닌 거지. 이해가 되죠? 기다림의 대상이 아닌 거지.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야. 2번에 못 박힌 듯 기댄 자세는 과거의 고통을, 일제의 고통. 옷자락을 날리며 서 있는 자세는 미래에 대한 기대. 맞지? 그지? 미래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이 시를 알고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라고. 자, 한 번 더. 긴 밤에 담긴 부정적 상황은 일제강점기, 이 아침 이후, 독립 이후에 B에서 맑은 바람을 동반하는 새로운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 맞지? 그지? 그 다음에 4번에 A의 무엇이 B의 무엇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A의 무엇은 독립이고 B의 무엇은 민족의 미래야.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날에 떨던 샛별은 화자의 지향점이래. 얘들아, 지향점이란 건 화자가 원하는 지점, 화자가 바라는 지점, 화자의 최종 목적지를 지향점이라고 한다고. 야, 여기서 어떻게 날에 떨던 샛별이 최종 목적지가 돼? 날에 떨던 샛별로 돌아가서 봅니다. 내 영혼의 촛불로 어둠 속에 날에 떨던 샛별아 숨으라 그랬어. 그럼 최소한 샛별 보고 숨으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내 지향점은 아니겠네. 이게 무슨 뜻이건 상관없어. 지향점은 아닌 거잖아. 이해가 됐어? 그래서 정답 몇 번이라고? 4번이었던 거라고. 이해가 돼? 그럼 다시. 그래서 시는 얘가 중요한 거야. 구절에 대한 이해, 주제에 대한 확인, 표현상의 특징, 되도록이면 기억할 수 있으면 다 기억하셔야겠죠.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시는 내신이야. 어쩔 수 없어. 시는 내신처럼 공부해야 돼. 최소한 나왔던 작품들은 다 보셔야 됩니다. 이것으로 조지훈의 산상의 노래는 올해 수능에 나오지 않고, 심지어 EBS 교재에 조지훈 작가가 쓴 작품이 뭐가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수능 완성도 곧 나올 거, 지금 나오고 있죠, 그죠? 나왔지, 그지? 나왔을 텐데 나왔겠지만 어쨌든 뭐든 간에 조지훈이라는 작가가 쓴 작품은 올해 안 나옵니다. 이해가 됐니? 안 나올 건데, 그래서 이제 조지훈은 끝났어. 조지훈은 끝났어? 조지훈 끝났다 그러면 안 되지. 우리 대학 옛날 교수님들도 옛날 교수님. 지금 내가 가르친 교수님들이 다 조지훈 선생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조지훈 선생님에 대한 되게 자부심이 있어. 그래서 고대 그 문과대학 뒤에 가면 조지훈 무슨 시비해서 조지훈 선생님이 쓴 시를 비로 세워놓고 그랬거든. 국문과 100주년 기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끝났어 그러면 안 되지. 조지훈 선생님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아. 좀 이상한데? 어쨌든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는데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갔었어야 돼. 이해가 됐니? 자, 반대로 소설은 잘 들어봐. 소설은 구절에 대한 이해는 필요가 없어. 표현상의 특징은 사실 의미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알잖아. 소설은 어느 부분 낼 건데. 다른 부분 낼 거니까. 그래서 얘는 당연히 주제에 대한 확인은 하셔야 돼.
주제에 대한 확인을 하셔야 돼. 그런데 이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만큼 중요한 게 결국 줄거리에 대한 파악이야. 다른 부분에 뭐가 있는지 줄거리 파악을 해두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 와중에 여러분이 뭘 하나 하셔야 되냐면, 인물 간의 관계, 인물 간의 관계도 나름 파악을 해두셔야 돼. 누가 착한 놈이고 누가 나쁜 놈이고 하는 인물 간의 관계도 당연히 파악을 해두셔야 됩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 지금 여기 다시 돌아올 건데 뒤에 있는 문제 먼저 보고 올게요. 뒤쪽으로 넘어가셔서 41번부터 45번에 있는 전후치전으로 갑니다. 전후치전으로 갑니다. 자, 여기 있는 문제 두 문제만 문제 풀고 올게요. 자, 전후치전에 40번 문제 보세요. 41번 문제. 41번 문제 봅니다. 자, 내가 전후치전을 EBS 교재에서 봤어.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EBS 교재 줄거리 봤더니 맨 마지막에 화담과의 도술 대결에서 결국 전후치가 진다는 내용도 봤어. 그러면서 화담이 전후치를 데리고 제자가 된다는 내용도 줄거리에서 봤다고 치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여기는 화담은 긍정적인 인물이야, 부정적인 인물이야? 부정적인 인물일 리가 없지. 여기서 전후치를 뭐 한다고, 전후치를 데리고 어디로 가니까? 제자를 삼아가지고 어디론가 떠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화담이 나쁜 사람일 리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 선지 내용 중에서 전후치를 부정적으로, 화담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잘 안 돼. 그 다음 또 하나가 인물관계를 미리 파악했으면 전후치가 더 이상 세상을 어지럽지 않도록 하고 전후치와 함께 떠난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 다른 2번, 3번, 4번, 5번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을 지문에서 확인했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정답 중에 1번은 정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야 된다고. 지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인물관계가 파악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미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선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연계의 지문의 경우에. 이해가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물관계를 정리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전소설 읽을 때 항상 끝날 때 보면 인물관계 정리해주지 않니? 그러니까 이를테면 왜 인물관계가 복잡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그 고전소설에는 창선 가미록 같은 거죠. 가족만 해도 몇십 명이 나와. 거기서 누가 착한 놈인지 누가 나쁜 놈인지 인물관계가 파악이 돼야 어떤 부분을 잘라놔도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고전소설 파트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이번 기말고사가 끝나든 끝나지 않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여유로운 시간에 이 첫 번째 작품 지하국 대적 태치사라 이건 빼고, 두 번째 나오는 김연감호도 빼고, 세 번째 나오는 공방전도 빼고, 지금 순수강 차례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공방전도 빼고, 4에 있는 만복사 접포기부터 그 뒤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성조풀이가 있어. 성조풀이 빼고 11강에 그 성조풀이가 저거야. 신과 함께 나오는 마동석 이야기야. 마동석 이야기야. 그거 빼고, 그럼 그 앞에 있는 10강까지 인물관계를 되돌아보면 조금 정리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인물관계란 단순히 누가 갈등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인물이 어떤 사람인가를 조금 정리해두면 좋아요. 어떤 사람. 이건 현대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주인공은 직업이 뭐고 성격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랑 갈등하는데 그 사람은 직업이 뭐고 어떤 사람이고 이렇게 갈등하는데 갈등하는 이유가 뭐다라는 걸 좀 정리해 두시면 한결수어라고 편해질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한결수어라고 편해질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이렇게 파악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스크를 끼고 수업하니까 입도 너무 마르고 가장 큰 게 뭐냐면 지금 이게 요거를 원래 입을 이렇게 원래는 탁 붙여서 해야 되는데 붙여서 하면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안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이렇게 플라스틱을 집어넣어놨어. 지금 내가 이렇게 그 왜 급식 아줌마 차고 있는 거 있잖아. 뭔지 알죠? 이게 마트 가면 급식 아줌마 차고 있는 거 있겠죠, 이거. 이걸 이렇게 차고 여기다가 이렇게 씌웠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뭐가 서리냐면 계속 이제 입을 얘기하니까 입김이 서려. 뭔지 알겠죠? 플라스틱이 이렇게 입김이 서리니까 성에가 껴. 그러니까 이게 침하고 상관없이 여기 물기가 가득한 거야. 그게 이게 막 흘러내려 지금 여기. 지금 더러워 죽겠어. 여기 요 틈 사이로 이게 막 흘러내려 이게 물기가. 침이 아니에요 절대. 물기가 막 흘러내려. 거기다 가장 큰 건 뭐냐면 가장 큰 건 이게 이제 계속 내가 떠들고 있잖아. 지금 3시간째. 떠들고 있으니까 입에서 단내가 나. 뭔지 알겠죠? 그래서 계속 지금 그 단내를 지금 맡고 있어. 냄새를. 그러니까 막 코는 지금 냄새가 나고 여기서는 막 물이 흘러내리고
지금 더러워 죽겠고, 이걸 그렇다고 이걸 끓르자니 좀 그렇고, 이걸 하자니 그렇고, 게다가 이걸 이렇게 플라스틱을 턱에다 고정해놓고 하니까, 마스크가 말을 할 때마다 지금 보이죠, 지금? 이게 무슨 로봇님처럼, 이렇게, 미쳐버리겠네. 예. 올해 안으로 코로나 안 끝날 것 같은데, 그죠? 지금 분위기가, 우리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외국은 더 난리니까 매일매일 나오는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잖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막 그 대구 터졌을 때만 해도 뭐 몇백 명씩 나오다가 지금은 어쨌든 뭐 지금도 막 터져가지고 난리도 아니어서 뭐 30명, 40명, 50명 나오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하루에 12만 명씩 확진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지. 지지난주까지 해도 8만 명이었던 게 벌써 12만 명이 됐어. 왜냐하면 남미가 이제 겨울이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남미가 이제 시작이야. 뭐 미국은 300만 명 육박한다던데. 그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잘 먹고 있긴 한데 이게 안 끝날 것 같아. 그냥 이대로 계속. 그러면 지금 내년에 여러분이 대학생이 돼도 올해랑 거의 흡사하겠죠, 그죠? 집에서 사이버 강의를 듣고 있는. 인강에서 벗어났다 싶은데 사이버 강의 듣는 거야. 예, 인강에서 벗어났다 싶은데 사이버 강의 듣는 거야.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쉽지 않은 상황. 네, 어쨌든 자, 그래서 요렇게 간다. 요게 필요하다. 이해됐죠? 요게 필요하다. 그러면 나 하나 물어볼게. 전후치전은 그래서 주제가 뭐였어? 지금 계속 전후치전 얘기하고 있는 거야. 42번 때문에. 전후치전 주제가 뭐였니? 우리 읽었던 부분이 뭐였어? 수능특강에 나왔던 게 왕을 농락하고 거기 왕연이라는 사람을 농락했잖아. 막 똑같은 사람으로 변신해가지고 막 들어가서 집에 가가지고 진짜네 가짜네 뭐 이런 걸로 막 놀리고, 그래서 왕과 신하들을 놀리고 그들을 조롱하는 거였습니다. 맞니? 자, 우리 지금 읽었던 부분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 지금 14페이지에 나오는 내용도 결국에 뒤에 나오면 봤더니 하는 내용이 여기서 왕들을 막 놀려먹고 야 황금 기둥 필요하다 뭐 이런 걸로 맞지, 그지? 이렇게 놀려먹고 하는 내용이었었어요. 뒤에 나오는 나의 대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다 왕을 놀리고 있는 대목이야. 그러니까 나봐. 내가 전후치전의 주제를 알아. 여기서의 주제는 지배층을 뭐 한다고? 놀리는 거야. 지배층을 풍자하는 거야. 지배층을 비판하는 거야 하는 거 알면 여기는 이 42번의 정답도 2번이 됐었어야 되는 거야. 이 소설을 잘 읽었고 못 읽었고 간에 내가 전후치전의 주제를 알았으면 2번에 전후치가 충을 다함으로써 효를 실천하는 것은 유교 이념을 중시하는 일반적인 영웅과 비슷하다. 이게 안 된다는 거 알겠죠, 그죠? 왜냐면 왕을 비판하고 조롱하는데 어떻게 일반적인 영웅처럼 이 유교적 이념을 중시하냐고. 이해가 됐어? 오히려 현실과 사회를 비판하는 데 좀 더 맞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이 42번 문제도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지금 내가 하는 얘기 다 이해가 됐어? 결국 영계지 교재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이 작품의 주제라도 머릿속에 박아놔라. 그러면 이 주제를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한두 문제는 걸린다. 그러면 그 문제라도 빨리빨리 풀면 시간이 단축이 되지 않겠냐고. 이해가 됐죠? 그래서 연계교재는 좀 공부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잠깐 광고. 그 네이버 카페에 가면 거기 가입할 수 있어요. 지금 기존의 친구들은 가입해서 아마 보시고 계실 건데 기존에 지금 가입 안 돼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친구들은 네이버 카페로 가셔서 최창희 국어를 검색하시면 약간 최창희 국어를 검색하시면 카페가 나오고요. 카페에 가입하시고 거기 질문에 대찬학원 다니는 학생이다 그러면 우리 조교 선생님이 회원 등록을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전 수능 특강 지문들 해설해 놓은 거 쭉 다 영상이 있으니까 틈나는 대로 약한 부분부터 조금 보시고요. 지금 요 해설 강의도 마찬가지로 그 카페에 올라갈 겁니다. 알겠죠? 카페에 올라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유튜브에 보시면 유튜브에 최창이라고 검색하시면 내가 나와요. 지금 구독자 수가 그래도 한 500명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예, 구독자 많이 늘었어요. 예, 올 겨울에 80명으로 시작했는데 예, 벌써 500명이 돼 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연말에 10만 어떻게 채워가지고 실버 따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버 따야 되니까, 예,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오늘 이 영상도 유튜브도 나갈 거거든. 요거 따야 되겠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거 따가지고 앞에다 넣어야지. 자,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연계교재는 반드시 공부를 좀 하시라. 대신에 이런 건 있어. 극하고 수필이 있어요.
지금 이제 시하고 소설 말고 극수필 얘기하는 거야. 이 친구는 시간이 되지 않으면 안 봐도 돼. 괜찮아. 지금까지 극수필은 지금처럼 소설하고 연결되는 형태의 극문학이 나왔고 EBS 교재의 극문학이 수능 시험에 나온 건 지금 수능 역사상 딱 한 번이에요. 한 번이거든. 왜냐하면 여기는 이 극수필은 EBS 교재에 없는 걸 집어넣어야 연계 비율을 맞출 수 있어. 70%를. 이해가 됐죠? 그래서 시간이 없으시면 극수필은 생략하고 시하고 소설만이라도 해라.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2번. 2번이에요. 문학을 평상시 이제 대비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계교재는 이렇게 공부를 좀 해둬라. 연계 공부는 이렇게 좀 공부를 해둬라. 그 다음 또 하나가 낯선 작품이 나오면 낯선 작품이 난 비연계 얘기하는 거야. 낯선 작품이 나오면 최대한 보기를 잘 활용해야 돼. 보기 활용이 중요해. 보기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작품을 그냥 듣다 읽으려고 하지 말고 여기는 이 보기를 최대한 잘 활용해서 여기는 이 작품을 판단해야 돼. 왜냐하면 이 보기는 잘 들어봐. 여기는 이 보기는 1번. 내가 풀 문제의 답의 근거가 되어주는 거야. 내가 풀 문제의 답의 근거가 되어준다고. 그 다음에서 또 하나가 더 내가 읽을 지문의 감상의 기준이 됩니다. 알겠죠? 감상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보기는 답의 근거이자 감상의 기준이 되니까 이 보기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 얘들아.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 24번으로 갑니다. 24번 문제.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24번으로 갈게요. 다 쓰셨으면. 이게 켜면 춥고 끄면 덥고, 예. 이제 날씨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내가 여기다가 무릎 담요 갖다 놓게 알겠죠?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밤에 이렇게 에어컨 켜고 쌀쌀한 공기바람에 이불 이렇게 덮어쓰고 이렇게 자는 그 약간 그런 만족감? 뭔지 알겠죠? 예, 그런 만족감 느끼도록 여기다 무릎 담요 갖다 놓을 테니까 예, 그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저 그렇지 않아도 저 세탁 맡겨놨거든. 그래서 세탁 맡겨놨으니까 세탁해가지고 여기다가 갖다 놓을 테니까 필요하면 가져다가 쓰시고 가기 전에 반납만 제대로 잘 해주시면 돼. 니게 아니야. 내 거야. 내 거니까 반납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반납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내가 챙겨놓을게요. 예, 오늘 갖고 온 거라는 걸 내가 깜빡했어요. 예, 다음 주부터 갖다 놓을 테니까. 어쨌든 자, 24번에 보기 봐. 나무의 수삭 일의 화자는 자 이제 이게 비연계 작품이니까 도심 속 가로수를 관찰하며 밑줄 까볼게. 도시를 비판적으로 조망한다. 거다 밑줄 쳐봐. 그럼 얘들아 이 시의 주제는 뭐를 비판하는 거야? 이 시의 주제는 뭐를 비판하는 거라고? 도시를 비판하는 거야. 도시에다 세모 쳐봐. 자, 그러면서 도시의 가로수는 나무의 푸름이나 아름다운 꽃조차도 도구적 가치에 의해서 평가된다. 화자는 삭막한 도시 환경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참아내며 꽃을 피우는 모습을 나무의 반어법으로 인식한다. 도시에 제대로 뿌리박지 못하면서도 도시 환경에 적응하여 꽃을 피우는 나무에게 치욕을 읽어낸 것이다. 그것은 밑줄 까볼게. 도시의 이주민인 화자가 나무에 대해 동질감을 느끼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 다음에 쭉 가봐. 그러면 나무에게 뭘 느낀다고? 동질감을 느낀대. 여기서 나무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자,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도시는 비판적인 대상이고 화자는 뭐에 지금 동질감을 느낀다고? 나무에 동질감을 느끼는 거야? 그러면 최소한 여기는 이 시에서 나무는 비판의 대상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내가 동병상련을 느껴야 되는 대상이잖아. 공감과 교감의 대상이잖아. 나의 처지와 유사한 대상이잖아. 이해가 됐죠?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자 선택지 보세요. 물론 이 시를 읽어야 되겠지만 선택지 한번 봅니다. 그러면 1번에 나무가 처한 상황에 대해 화자의 동질감을 반영한다. 보기 있는 말이지? 자 2번에 나무가 도시에 적응하면서 지니게 된 성질. 3번에 삭막한 도시 환경. 4번 결국 나무가 도시에 적응하기 위해 견뎌내야 할 고통. 이런 것들은 다 보기 내용에 부합되는 거잖아. 근데 5번 봅니다.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나무에 대해 비판적 표현이군. 여기서 나무를 비판하면 안 된다니까? 보기에서 비판은 누굴 비판한다 그랬어? 도시를 비판한다며. 나무는 공감의 대상이라고 도시를 비판한다고. 이해가 됐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 몇 번이 돼야 돼?
5번이 정답이 돼야 되는 거야. 별로 어렵지 않지? 나봐. 루게미 나보세요. 다시 한 번 더. 얘들아 잘 들어봐. 여기서 지금 문학작품에서의 보기를 활용하는 형태, 이런 형태의 문제는 어떻게 된다고? 이 보기를 잘 활용해야 돼. 그러면 아무리 낯선 시라도 문제를 접근하는데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아. 설명을 어차피 보기에서 다 해줄 거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넘겨봐. 어디로 가냐면, 자, 13페이지에 있는 관동별곡으로 가겠습니다. 38에서 40 관동별곡으로 갈게요. 관동별곡은 여러분이 해석을 알면 좋지. 해석을 알면 좋았어. 그러면 3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쉽게 풀었을 거야. 해석을 알았으면. 풀었으면 좀 쉽게 풀었을 건데, 일단 지금 나는 그 문제 보러 온 게 아니라 40번 보러 온 거야. 자, 40번 지금부터 갑니다. 똑같이 보기를 바탕으로 해요. 왜냐면 관동별곡이 낯선 애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 아니, 항상 관동별곡은 낯설죠. 배워도 낯설잖아. 봐도 끝이 없고. 자, 낯설어. 자, 보기를 줬단 말이지. 지금부터 보기 한번 잘 읽어볼게. 조선의 사대부들은 자연의 하늘의 이치가 구현된 것으로 보았으며 그들 중 대부분은 자연의 미를 관념적으로 형상화하였다. 한편에다가 세모 쳐봐. 관동별곡의 작가는 밑줄 꺼볼게. 자연의 미를 현실에서 발견, 그다음 밑줄. 자연의 미를 현실에서 발견, 그다음 밑줄. 그 밑에, 그 옆에 사실감 있게 묘사함, 그다음 밑줄. 사실감 있게 묘사함, 그다음 밑줄. 바로 밑에 자연을 바라보며 사회적 책무를 떠올리고, 그다음 밑줄. 자연을 바라보며 사회적 책무를 떠올리고, 밑줄. 그 밑에 자연에 투상된 이상적 인간상을 모색, 그다음 밑줄. 총 4가지야. 다시. 자연의 미를 현실에서 발견해. 그래서 사실감 있게 묘사했어. 그 다음에 자연을 바라보며 사회적 책무를 떠올렸어. 자연에 투사된 이상적 인간상을 모색하기도 했대. 여기까지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1번 갑니다. 혈망몽을 천만겁이 지나도록 굽히지 않는 존재로 보는 것은, 이건 해석이 안 됐다고 치자. 이해가 됐죠? 안 됐다고 치자. 근데 그 뒤에, 자, 밑줄 한번 꺼볼게. 작가가 지향하는 이상적 인간상을 자연에 투사하다 밑줄 꺼봐. 그러면 작가가 지향하는 이상적 인간상을 자연에 투사했대. 이 말 보기에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자, 2번 가볼게. 작가가 자연을 바라보며 밑줄 꺼봅니다. 자신의 사회적 책무를 인식하다 밑줄 꺼봐. 자신의 사회적 책무를 인식한대. 이것도 보기에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자, 그럼 4번 갑니다. 4번. 자연을 사실감 있게 나타내려는 거다 밑줄. 자연을 사실감 있게 나타내려는 그것도 있지? 있어.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현실에서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작가의 차별성, 거다 밑줄. 현실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이것도 사실감하고 관련 있는 거잖아. 그럼 이것도 있어. 그러면 1번, 2번, 4번, 5번은 다 보기에 있는 말들이야. 자, 3번 눈 크게 뜨고 보는 겁니다. 밑줄 꺼볼게. 자연의 미가 하늘의 이치가 구현된, 거다 밑줄 꺼봐. 그러면 자연의 미에 하늘의 이치가 구현되었대. 선생님, 그 말도 보기에 있어요. 있죠? 보기 보세요. 첫 번째 문장에 있어요. 자연이 뭐 한다고 하늘의 이치가 구현했다는 말이 있어. 근데 중간에 내가 세모 쳐놓고 왔을걸? 뭐라고? 한편이라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그 앞말은 어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이란 말을 썼으니까 어디에는 적용되지 않아? 관동별곡은 아니라고. 관동별곡은 지금 여러분이 친 그 밑줄 친 4개 정도가 성립이 되는 거고, 이전의 고전 시가는 앞에 나온 것처럼 하늘의 이치가 구현되었다가 통하는 거라고. 그럼 이 시는 하늘의 이치가 구현됐다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논리상 충돌하잖아. 지금 내 말이 이해됐어? 지금 내 말이 이해가 됐어?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문학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고 해석했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보기의 논리적 구성상 하늘의 이치가 구현되었다는 이 말은 여기는 이 시에서 받으면 안 되지. 맞잖아. 보기가 그렇게 써놨잖아, 거기에. 이해가 됐어?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돼야 됩니다. 해석 이전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다시 한번 나봐. 룩게미 나보세요. 다시 한번 더. 낯선 작품의 경우에 보기를 활용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가 잘 이해가 안 됐어. 감상이 안 됐어. 그래서도 보기에서 최대한 답의 근거를 준다고, 지금처럼. 그러면 최소한 보기와 모순적으로 충돌하면 걔는
그 내용이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안 돼. 거기에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지금 내 말이 이해됐어? 그래서 보기가 답의 근거다 하는 걸 반드시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 넘어가서 황만건은 이렇게 말했다 한번 보겠습니다. 34번부터 37번입니다. 내가 이거 황만건 이렇게 말했다 언제 읽었냐 하면 대학 때 읽었거든. 그때 내가 그 생각을 했어. 야, 이 뭐야, 씨발 토끼하고 왜 대화를 나누고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야, 이건 절대 뭐 이렇게 내가 황만건 이렇게 말했다를 교과서에서나 모의고사나 수능 시간에 이걸 설명을 해줘도 항상 토끼 얘기는 빼요. 왜냐면 이거 안 나올 것 같거든. 이런 건 잘 안 나와. 주제의식하고 결부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걸 해놨어. 화들짝 놀랐네. 황만건은 마을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받지만 외지 출신인 민씨는 달리 생각한다. 이게 여러분이 아는 내용이지. 그걸로 끝났어. 아는 내용은. 그 다음에 한다는 얘기가 어느 날 밤늦게 집에 가던 황만건은 토끼 고개에서 거대한 토끼를 만나. 그게 뭔 소리라. 내가 내 집에 내 발로 가는데 네가 뭐라고 집에 못 간다 카나. 귀신이만 썩물러 가고 토끼 목 차가 엎드리라. 내가 너를 타고서라도 집에 갈란다. 거대한 토끼는 황만건이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비린냄새를 풍기며 느릿하고 탁한 음성으로 다시 말했다. 졸라 무서워. 거대 토끼. 너는 여기서 죽는다. 너는 여기서 죽는다. 너는 여기서 죽는다. 너는 집에 못 간다. 황만건은 온몸에 소름이 돋고 털이 한 털은 모두 위로 곤두섰어. 그래도 있는 힘을 다해 토끼를 밀치면서 역시 이게 무식해야 돼. 무식해야 용감하지. 비키라!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 토끼를 밀친 황만건의 팔이 토끼 털에 묻히는가 싶더니 이게 무슨 파리족도 아니고 거기 왜 빨려 들어가니? 그러더니 진공청소기에 빨려 들어가는 파리처럼 쑥 안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황만건은 한 팔로 옆에 있는 나무를 붙잡으면서 빨려 들어간 팔을 도로 빼내려고 안간힘을 썼대. 황만건은 허전했고 또한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대.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와. 그런 상태로 시간이 하염없이 흘렀대. 어느새 동쪽 하늘이 부옇게 밝아오기 시작했대요. 그러자 토끼가 황만건을 향해 너는 이제 살았다. 너는 이제 살았다. 너는 이제 살았으니 나를 놓아라. 라고 말했대. 황만건은 오기가 나서 택도 없는 소리 말거라. 니를 탕으로 끓이가 어머니하고 나하고 마주 앉아서 먹어 치울 기다. 니 가죽을 빗기서 어머니 목도리하고 내 토시하고 장갑할 기다. 니는 이제 죽었다 잤으가 하고 소리쳤대요. 예, 졸라 무서워 황만건. 그랬더니 오히려 토끼가 다급하게 물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내 팔을 빼겠느냐? 그랬더니 황만건은 팔을 안 빼는 게 아니라 못 빼고 있는데 토끼가 그렇게 묻자 할 말이 없었대. 그래서 되는 대로 내 소원을 3가지 들어주기 전에는 니까지 거면 못 간다. 이 소원이 뭐냐? 우리 어머니가 밭쪽 할머니가 어찌 오래오래 사는 기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토끼가 마을을 바라보니 자 됐다. 뭐 이런 거 한다고. 지인이야 지인이. 바라보니 됐어. 그랬더니 그 다음은 여우 같은 마누라가 생기는 기다. 송편 3번 먹을 때 던진 집을 올 거다. 다음은 뭐냐? 떡대기 같은 아들이다. 마누라가 들어오면 용왕이 와서 그렇게 해준다. 그럼 나를 놓아라 했더니 내가 언제 니 나를 잡았나? 네가 가뿌리면 되지 바보 잤으가. 바보란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더 기분이 나빠. 토끼 빡쳐가지고 얼굴을 무섭게 부풀리더니 황만건 얼굴에 후 했대요. 맞잖아. 뜨거운 김을 후 했대.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갔더니 엄마가 해닥해닥 하고 있었고 얼굴이 백지자처럼 돼 있었고요. 어머니! 어깨를 흔들자 젊은 어머니는 모로 쓰러져 버렸대. 그러면서 깍! 하고는 목에서 주먹밥 덩어리를 토해냈대요. 그러면서 엄마가 눈을 뜨면서 니 와 이제 왔노. 밤새로 토끼 귀신하고 씨름하다 왔다. 니는 괜찮나? 니 기다리다가 아까 해뜰녘에 닭이 울길래 밥 한 덩이 입에 넣었다가 목에 맥혀 죽을 뻔했다. 움직이다가는 더 맥힐 것 같아서 손가락 하나 꼬딱 못하고 이래 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니라. 이 무늬 같은 자식아 밥만 해놓고 물을 안 떠났나. 이때 황만건은 울다가 덩실덩실 춤을 췄대요. 나봐. 걔 한번 쭉 읽어봤어. 요 소설은 딱 어떤 느낌이냐면 읽다가 너는 이거 모의고사 칠 때 이거 읽다가 빠져들지 않았어? 흥미진진하고 막 머릿속에 거대 토끼는 어떻게 생겼을까? 토끼 떠올려보고 상상은 나만 한 거니? 다 상상했을 거 아니야. 이렇게 토끼 상상하고 봐. 그런데 잘 들어봐. 이 황만건은 이렇게 말했다를 내면서 이 추재진이 어떻게 이제 이 문제를 난이도를 조절하겠다고 생각했냐면 선제에다 이런저런 함정들을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번 문학은 이전 문학과 달라. 이전의 문학은 선지의 내용을 그냥 쫙 읽으면 그냥 그러겠거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많았어. 근데 얘는 하나하나 다 따져야 돼. 다시 한 번 더. 자, 이제 여기서 문학 대비의 3번째입니다. 알겠죠?
이번 6평에는 선지의 함정을 많이 넣어놨다. 선지의 함정이 많다. 그러면 여기서 선지의 함정이 많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잘 들어봐. 문학 선지는 항상 구성이 이렇게 생겼어. 가운데서 내용이 끊어집니다. 이렇게. 앞쪽에는 뭐가 나오냐면 앞쪽에는 이렇게 서술하여 라는 조건이 나오고 뒤쪽은 뭐가 나오냐면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라는 효과가 나와. 보통 문학은 선지가 저렇게 생겼어. 앞쪽에 조건이 나오고 뒤쪽에 효과가 나와요. 자, 이전에 우리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 한 번에 쭉 읽고 그러겠거니 하고 넘어갔어.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야. 잘 들어봐. 이걸 끊어두고 생각해야 돼. 이쪽이 맞냐 틀리냐, 이쪽이 맞냐 틀리냐를 각각 따로 따져줘야 됩니다. 이게 됐죠. 다시 한 번 더. 자, 문학에서 선지를 볼 때 가운데서 끊어지는 구간이 있어. 그 끊어지는 구간을 놓고 이렇게 두 개를 각각 따져줘야 된다고. 각 따지기 해야 돼. 여기는 이 교실이 전에 우리 쓰던 교실보다 낫죠, 그죠? 나는데 내가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 단이 너무 높아. 너무 천장이 내 머리 위에 와 있어. 그리고 지금 저 화면 지금 내가 보면서 하고 있는데 화면에 내가 한가득 나와. 그래서 한가득 이렇게 나와. 한가득. 보통 요쯤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한가득 나와요. 이렇게 단이 너무 높아. 그 전분 이게 단신이었나 봐. 뭘 단을 이렇게 쌓아놨어. 그러니까 이 밑에는 못 쓰겠어. 뭔지 알겠죠? 못 쓰겠어. 네, 키 안 맞아서 못 살겠어. 자, 가보겠습니다. 이거 선지를 따져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37번 가보세요. 37번 가볼게. 자, 37번의 정답이 5번이거든? 37번의 정답이 5번이거든? 자, 이 5번 문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어머니가 주먹밥 덩어리를 토해내는 것은 하고 끊어. 지금 끊으라는 게 그렇게 끊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어머니가 주먹밥 덩어리를 토해내는 것까지는 지문에 있는 내용이지, 그지? 그럼 나 하나 물어볼게, 나봐라. 어머니가 주먹밥을 토해내는 것은 어머니가 뭐 하게 된 거야? 죽게 된 거야, 살게 된 거야? 살게 된 건데 그게 토끼의 복수라고 할 수 있니? 이해가 됐어? 이렇게 따져줘야 돼. 그냥 주먹밥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말이 이해돼? 이렇게 끊어주고 따져주라고. 다시 한 번 더. 이걸 끊어주고 따져줘야 하는 게 이런 거야. 이렇게 끊어가지고 주먹밥 덩어리를 먹은 게 아니라 토해내는 것은 그랬잖아. 그러면 하나 알려줄까? 여기서 주먹밥 덩어리를 토해낸 것은 토끼의 복수가 아니라 토끼가 첫 번째 소원을 들어준 거야. 원래 엄마는 오늘 뭐였다고? 그 주먹밥을 먹고 죽을 운명이었어. 이해됐니? 다시. 그 주먹밥을 먹고 뭐 할 운명이었다고? 죽을 운명이었다. 근데 토끼가 뭐 했어? 알았다, 살려줄게 했잖아. 그래서 살아난 거야. 그래야 그 다음 장면에 뭐가 나와? 송편 3번 먹을 쯤에 들어온 어떤 한 여자와의 결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야. 아, 토끼와의 소원이 차례차례 이루어지는구나, 이거. 이해됐죠? 토끼가 복수한 게 아니라 토끼에 대한 소원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엄마는 죽을 뻔한 거 살아났고. 이해됐죠? 그 다음에 마누라를 얻었고. 그 다음에 자식을 얻었고. 그래서 여러분이 황만건 읽을 때 마누라는 도망갔고의 그 마누라가 저 마누라고. 집에 왜 애새끼 하나 있었지, 고등어 사가면서. 그 애새끼가 저 여자부터 낳은 애인 거야. 그리고 엄마는 아까 소원이 뭐였어? 오래 사는 거였지. 그래서 아직까지도 엄마는 살고 있는 거야. 현재까지도. 누구보다도 오래 살아. 황만근보다도. 황만근은 소설 속에서 죽었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어진다고. 그래서 여기는 앞에 있는 이 토끼의 3번째 사건은, 3가지 지금 이 소원은 결국 그 뒤에 이어지는 사건 하나하나를 설명하기 위한 거였다고. 그래서 이건 토끼의 복수가 아니야. 정확히 말하면. 근데 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걸 몰랐다고 치더라도, 선생님 이걸 읽고 이게 토끼의 소원이니까 어떻게 알아? 토끼가 막 보니까 얼굴 이런 거 했으니까 막 복수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그걸 지금 내가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토해낸 것은이라고 했잖아. 주먹밥을 먹은 것은이라고 했으면 내가 이해가 된다고.
주먹밥을 토해낸 건 살아난 건데 그게 어떻게 복수가 되냐고. 이해가 됐어? 그래서 중간에서 반드시 끊어서 앞, 뒤를 요렇게 하나씩 따져줘야 돼. 이해가 됐니? 따져줘야 돼. 자, 그러면 34번 갑니다. 기역 니은의 서술 효과는 여기서 니은이 뭐였냐면 서술자 개입인데요. 이때 민씨도 모른다고 설명했으니까 민씨 또한 뭐가 돼? 민씨 또한 서술 대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 서술 대상이 되는 거니까 34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35번은 A, B, C, D 차례대로 잘만 읽으면 돼. 이건 정답 5번인가 알 수 있죠. 어렵지 않아요. 얘들아, 이에 우물로 간 건 왜 우물로 갔어? 우물로 간 이유가 뭐야? 엄마 물 떠주러 간 거지? 물 떠주러 갔는데 거기 5번. 주인공이 어머니의 요청을 동네 사람들에게 전화를 갔대. 야, 엄마가 물 먹고 싶다는 걸 왜 동네 사람들한테 전화하니? 우물에 가서 엄마가 물 먹고 싶대! 이러려고 간 게 아니잖아, 지금. 이해가 됐어? 그러려고 간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 전화로 간 거 아니고요. 36번은 정답은 4번입니다. 이거는 B의 말은 결국 A의 이야기, 토끼의 3가지 소원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 말이 실현됐으므로 이야기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어. 그래서 36번의 정답은 4번인데 37번 문제를 잘 보자 이겁니다. 자, 뒤로 넘겨서 자, 거기 이제 관동멸곡이 나오는데 요 고전시가 읽기 연습하는 건 내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정리해 줄게요. 일단 39번의 정답이 2번이 되는 건 얘들아 밑에 주석을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오늘은 팁 정도야. 다음 시간에 읽는 건 다음 시간에 한번 할 건데 다음 시간에 고전시가부터 시작할 겁니다. 문학은. 고전시가부터 시작할 건데 밑에 보세요. 동명이 뭐래? 너무 동해바다라고 적혀 있잖아. 근데 왜 이번에 봉우리를 동명과 같은 무생물의 빗대어를 맞다고 생각하죠? 동명은 거기 동해바다라며. 근데 어떻게 봉우리에 빗댄 거야? 이해가 됐지? 그러므로 봉우리에 빗댄 대상은 동명은 안 돼요. 배국인데도. 그래서 이미 정답 2번이 틀렸어. 동명은 밑에 동해바다라고 적혀있잖아. 주석 무시하지 마세요. 밑에 주석 무시하면 안 돼. 주석은 동해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봉우리가 나오면 안 되지. 그래서 39번의 정답은 2번이다. 자, 그 다음 뒤로 넘겨서 43번, 44번, 45번 가겠습니다. 전후치전으로. 우리 와이프가 되게 좋아하는 연예인이 2명 있어요. 하나가 강동원이고 하나가 현빈이거든. 원래 도깨비 할 때마다 공유를 되게 좋아하다가 최근에 공유가 잘 안 나오잖아. 그래서 사랑이 바뀌었어. 그래서 강동원하고 현빈 좋아하는데 강동원하고 현빈이 나이가 꽤 됐어요. 전에 한번 얘기했죠. 강동원은 나랑 동갑이고. 왜 표정이 그렇죠? 뭐 항상 들어도 새삼스럽니? 강동원은 나랑 동갑이고 현빈은 나보다 1살 아래거든. 1살 아래야. 걔네가 미친 거야. 외모가. 야, 나이가 40이면 이래야 돼. 나이가 40이면 걔네가 이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항상 나오는데 우리 와이프가 이제 이거 내가 모의고사를 옆에서 풀고 있으니까 뭐 나와서 한번 보면 안 돼? 그러더라고. 그래서 봤더니 전우치? 그러더니 그날 저녁에 전우치를 봤어요. 그날 저녁에 전우치나 봐야 되겠다. 나 옆에서 모여서 풀고 있는데 옆에서 전우치 보고 있어. 이게 딱 영화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장면이거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장면, 영화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장면이고. 네, 내용은 지금 여기서 이제 어차피 앞에 있는 소설 내용하고 거의 흡사하긴 한데 다만 지금 여기에 43번 문제는 똑같은 거야. 자, 전우치가 왕과의 만남을 끝내는 모습이 A에서는 구름을 타고 남쪽으로 가는 것으로 여기서 끊어. 그러면 여기까지 만나 확인하는 거고 이해가 됐죠? 여기까지 만나 확인하는 거고 다시 나에서는 돌아올 것을 예고하며 말을 타고 산수화 속으로 들어간대. 그러면 돌아올 것을 예고하는 게 어디 나와야 돼? 나에 나와야 되는데 나는 돌아올 것을 예고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돌아올 것을 예고하는 건 A지 나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건 틀렸어. 그러니까 따로따로 따져줘야 된다고.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선지의 함정을 파놨기 때문에 반드시 끊어서 확인해야 돼. 앞쪽 따로, 뒤쪽 따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얘는 나의 돌아올 것이 예고가 돼 있어야 돼. A가 아니라. 그런데 나에서는 어디에도 돌아올 것이 예고돼 있지 않으니까 얘는 틀렸다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정답은 4번인 거야. 정답은 4번인 거야. 45번에 별표 쳐봐. 45번에 별표 한번 쳐봐.
이거 연출 효과라고 합니다. 이거. 자, 45분을 뭐라고 한다고? 45분을 뭐라고 한다고? 연출 효과. 이 연출 효과 문제는 이 45분 많이 틀렸죠, 그죠? 틀렸으면 뭐 2번이나 3번 했겠지 뭐. 정답 4번인데. 나봐. 연출 효과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신경 써야 돼. 첫 번째. 일단 그 장면으로 들어가서 거기는 장면을 상상해봐. 거기는 장면을 상상해보는 거야. 이해가 됐어?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떠올려보라고. 내가 지금 이 영화를 보고 있어. 나는 이 연극을 보고 있어. 라고 상상해보는 거야. 그때 두 가지가 들어가야 돼. 첫 번째, 그 인물의 심리. 인물의 심리나 생각이 뭔지를 파악해야 돼. 장면으로 가서 그 인물의 심리와 생각이 뭔지를 파악해야 돼. 그 다음 세 번째, 극 중의 분위기를 파악해야 돼. 이 모든 걸 엮어서 나오는 게 연출 효과야. 그래서 얘가 극물하게 나올 때 꽃이라고, 꽃. 이해가 되죠? 꽃이라고. 이 세 개가 한꺼번에 잘 묶여 있어야 돼. 자, 그럼 앞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니은 가볼게요. 니은. 2번. 니은 가볼게. 거울을 연신 깨던 전우치. 자, 지금 니은 간 거야. 거울을 연신 깨던 전우치. 한 거울에 눈이 멈춘다. 작고 투박하다. 앞면은 청동이라 탁하고 뒷면은 자개로 덮여 있다. 전우치가 슬쩍 주머니에 넣는다. 자, 이때 전우치 심리가 뭐야? 무슨 심리야? 이 거울이 탐나죠. 이 거울을 갖고 싶잖아. 그러니까 다른 거울은 다 깼는데 이 거울을 뭐 했어? 주머니에 슬쩍 넣었지. 그럼 나봐. 너네가 영화 감독이라고 칠게. 여기는 이 물건이 탐나. 여기는 이 물건이 탐난다 치자. 집에 에어컨 리모컨이 없어. 그래서 얘를 가져가고 싶어. 이게 탐나. 그러면 여기는 이 리모컨을 응시하게 되잖아. 이렇게. 응시할 때 표정이 잘 살아나도록 클로즈업 하는 게 좋겠니? 아니면 바라보고 있는 모습 자체가 중요하므로 풀샷으로 잡는 게 좋겠니? 너네 감독은 안 되겠다. 영화 감독은 안 되겠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봐. 나는 이게 무척이나 갖고 싶어. 이게 표정이 다 묻어나도록 클로즈업해서 얼굴을 확대해서 화면에 보여주는 게 좋겠어. 아니면 이걸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모습 자체가 중요하니까 풀샷으로 잡는 게 낫겠어. 안 되면 너네가 봤던 드라마, 영화 떠올려봐. 내가 뭐가 탐난다고. 내가 저게 탐나. 그러면 그 탐나는 모습을 멀찌감치 바라보는 풀샷으로 잡는 게 낫겠니? 아니면 표정이 잘 드러나도 클로즈업 하는 게 낫겠냐고. 클로즈업이 낫지 않겠어? 그럼 2번 봐봐. 너무 생각을 강요하고 있나요? 그럼 2번 보세요. 자, 이 말이 그런 말이야. 2번 말이 전우치가 거울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려면 전우치의 얼굴이나 눈동자를 화면에 가득 담아야 되겠군. 말이 화면에 가득 담는 거니까 좀 이상해 보이지만 이거 클로즈업 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이게 연출 효과 중에 클로즈업이야. 클로즈업 한다고. 이게 줌으로 당긴다고. 줌인한다고. 이해됐죠? 줌인한다고. 그 얘기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얘가 원하고 욕망하는 것들을 좀 더 잘 판단하려면 아무래도 줌인 해가지고 당겨서 표정을 생생하게 보여줘야 맞겠지. 자, 그러면 디귿 갑니다. 앞에 전우치가 왕의 대사를 쭉 보다 보면 이런 거야. 이 도사 전우치가 타고 갈 말이니라. 그랬더니 전우치? 망나니 전우치? 전우치가 대동하고 왔던 천군들을 보면 그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그럼 뭐하고 있어? 여기서 왕의 심리는 뭐겠니? 당황스러움이겠죠. 자기는 당연히 하늘에서 내려온 천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허수아비였고 저 새끼는 전우치였어. 이해돼? 그러면 왕이 당혹스러워하며 뭐를 바라봐야 돼? 허수아비를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3번에 천군들의 정체로 인한 왕의 당혹감을 표현하려면 천군이 있던 자리에 놓인 허수아비를 왕의 시점으로 보여줘서 여기서 허수아비가 찬, 허수아비 찬 이렇게 사라지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래 그 얘기인 거야. 3번이. 그러면 4번 볼게. 리을입니다. 이게 전우치전에서 가장 강동원이 가장 많이 하는 대사입니다. 알겠죠? 도사란 무엇이냐? 도사는 바람을 다스리고. 이 영어 보면 쉬워. 도사는 바람을 다스리고 하면 이렇게 팔로 이렇게 하면 쑥 하면 바람이 흥 하고 불어요. 그 다음에 마른 하늘에 비를 내리고 그러면 갑자기 옆에 있던 유해진한테 막 비 떨어지고 그래.
이해돼서 뷰티션은 삐뚤어지고, 어? 그런데 생각해봐. 이거의 전우치의 능력을 보여주려면 전우치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장면에서 바람도 불고 비도 내리는 한 장면으로 처리해야지. 거기는 4번처럼 여러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각각의 장면을 땡겨오면 내용이 끊어지는 거잖아. 바람이 불고 이렇게 쫙 하면 갑자기 그러면 사실은 이게 또 틀린 이유가 시나리오야. 이렇게 장면을 여러 개 붙일 거였으면 뭐 어떻게 됐겠니? 시나리오상 계속 씬넘버로 장면이 분할되지 않았겠어? 씬넘버 몇 번 들판 바람이 불고 씬넘버 몇 번 다시 관아 임금이 화를 내며 이때 전우치 왕을 바라보며 비가 내리고 이때 장면 몇 번 그래가지고 마른 하늘에 비가 내리는 장면 여기에 유해진은 홀딱 맞는다 뭐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이해가 됐죠? 근데 그걸 한 대사 안에 처리하고 있으니까 장면을 나누지 않았어요. 그래서 45번의 정답이 4번인 건 장면을 번갈아가면서 보여주려면 계속 장면이 삽입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 장면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얘는 장면 삽입은 아니다. 45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연출 효과는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 됐죠?